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작 30대밖에 안 되었지만,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여성입니다.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몇 번 있어요. 반면에 지금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살고 있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올 때면 몸서리가 쳐지곤 하네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가 지옥이었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집안에 방치해서 죽게 한 부모 이야기가 나오곤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저 대신 기억하고 계신 할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네가 대체 고아랑 다를 게 뭐냐? 네 엄마는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고 애비란 놈은 집에 붙어 있질 않으니 에휴, 할머니께 전해 들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기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엄마가 저를 집에 혼자 두고 놀러 나갔다고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엄마는 술에 의존하며 지내셨다고 했죠. 네가 생겨서 21살에 시집 왔으니 지 친구들이랑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 그래도 그렇지. 참, 어떻게 분유 한 통 타놓고 그렇게 3일을 집에 안 들어올 수가 있는지. 그날도 엄마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모양이었어요. 아기 우는 소리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상한 분유를 마셔서 온통 설사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나고 장염까지 걸려서 고열이 나고 있었다네요. 엄마 아빠는 둘 다 연락이 안 되어서 결국 할머니에게까지 연락이 간 거였어요. 결국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데려다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후 6개월에 부모님에게 버려진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와 사는 동안에는 여느 아이들과 비슷하게 자랐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만 빼고요. 비록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던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저 동네 친구들과 노는 게 가장 즐거울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서로 사이가 나쁜 부모님인데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였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아주 허름한 반지하 주택이었어요. 방 한 칸에 조그만 부엌 싱크대 하나 붙은 게 전부인 집이었죠. 화장실도 없었어요. 화장실은 1층에 사는 세대들이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이 전부였죠. 부모님과 함께 그 작은 방에서 살게 되면서 제 인생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치워놓고 설거지해. 내놔. 엄마는 고작 11살밖에 안 된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집안일을 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요. 제 딴에는 신경 써서 했는데도 엄마가 돌아오면 머리를 쥐어 박히거나 꼬집히기 일쑤였죠. 하지만 엄마보다 더 무서운 건 아빠였어요. 어쩌다 한 번씩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건 부서지는 소리에 고성이 오가며 엄마와 싸우셨어요. 엄마네 집을 나가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집 안에 남아있던 저는 아빠의 화를 온통 받아내야만 했죠. 야, 나가서 담배 사. 와, 아빠는 돈도 주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아, 왜 그러고 서 있어? 담배 사오라는 말 안 들려. 저 돈 주세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서 있다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손바닥이 날아왔죠. 너도 나 돈 없다고 무시하냐? 이 조그만 게. 지금 네 아빠 돈 없다고 무시해. 아빠는 말을 하는 와중에도 저를 때리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했던 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저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었죠. 외상값을 갚지 않는 걸 알고는 더 이상 외상으로 물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맞아 죽을 게 뻔하니 저는 집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를 피해 담벼락에 쪼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옆집 3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더군요.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더군요. 이런 다세대 주택은 보통 3층에 주인이 사는데 3층에 사는 옆집 주인 아저씨 같았어요. 그 아저씨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몇 번이나 더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니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비 오는데 밖에서 왜 그러고 있어? 엄마한테 혼났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자 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해. 아, 이러다 감기 들겠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온몸을 웅크렸어요. 그 아저씨는 가만히 서서 저를 보더니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우산을 들고 나와 제게 쥐어주더군요. 아저씨는 이번에도 말없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낯선 관심에 그저 무서운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어른이라는 존재는 모두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우산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가끔씩 옆집을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를 만날 수 없었고 저는 우산을 그 집 대문 안쪽에 세워두었죠. 어느 날 보니 그 우산은 없어져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후로 한동안 보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너무나 가혹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돈을 벌러 다녔어요. 돈을 벌어 오라는 부모님 말에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3월인데도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제대로 된 옷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사주신 옷이 전부였어요. 할머니가 저 국민학교 3학년 때 사주신 잠바를 입고 나갔습니다. 팔이 짧아 손목이 훤히 다 나온 채로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잘 먹지 못해서 무척 말랐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옷을 껴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년 전과 비교해서 키만 길어졌을 뿐 몸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전단지 알바를 하고 돌아와 집 청소를 하고 가끔은 아버지를 위해 라면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딸랑 라면 한 봉지를 사와서는 제게 끓이라고 했어요. 그 냄새에 군침을 꿀꺽 삼키면서 한 젓가락 얻어먹을 생각에 설레어하곤 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국물조차. 자, 거의 남기지 않고 냄비를 싹싹 비워내셨어요. 저는 그 냄비에 조금 붙어있는 라면, 찌꺼기와 국물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을 땐 그나마 밥을 좀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와 크게 싸운 날 이후로 엄마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마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몇 날 며칠 전은 혼자 집을 보아야 했어요. 선모, 집에 먹을 거라고는 없고 돈 한 푼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알바를 했다고는 했지만 알바비를 받는 날엔 어김없이 엄마나 아빠가 집에 들어왔고 제가 벌어온 돈을 낚아채 가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듯 저는 알바비가 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곤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얻어 터질 테니까. 눈치껏 미리미리 행동한 거였죠. 아무튼 부모님이 여러 날 들어오지 않던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가곤 하셨어요. 너네 엄마 아빠 또 없어. 대체 월세를 몇 달치 안 내는 거야. 아유, 지겨워. 정말 다음에 보면 내보내든가 해야지. 원. 주인 아주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한 번은 제 머리를 쥐어받고 가신 적도 있었어요. 돈이 없는 서름과 무시당하는 기분을 뼈저리게 느끼는 10대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힘든 건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텅 비고 주머니에 1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지 않을 때였어요. 하필 그때 부모님 두 분 다 집을 며칠째 안 들어오더군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동네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큰 길가에 있는 슈퍼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동네 구멍가게보다는 좀 큰 슈퍼에 가서 훔치는 게 더 수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피가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 소리가 나지 않을 만한 걸 찾았습니다. 그건 에이스 과자였어요. 부피도 작고 소리도 안 나고 과자가 꽉 차 있는 바로 그 과자요. 그리고 우유, 200ml짜리도 하나 몰래 잠바 안쪽에 숨겼습니다. 그걸 몰래 옷 속에 감추고 가게를 빠져나오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불러 쓸까봐 심장이 터질 듯이 콩닥거렸어요. 가게 문을 드르륵 옆으로 열고 나가려던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잡아 쥐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 목을 잡은 사람을 바라보니 다름 아닌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이놈아이, 너 옷 속에 뭐 훔쳤어? 아, 안 훔쳤어요. 이거 나요. 너 이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안 배웠어? 아이 당장 이리 들어와. 아저씨는 제 목덜미를 잡고 가게 주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요? 이놈아? 아, 얼른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못해. 저도 당연히 알았어요.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말이에요. 훔친 물건을 내놓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려 하려던 그 순간 말 대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으앙하고 울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배고파서 그랬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대답했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려고 손을 들어 올리자 옷 속에 감춰뒀던 과자와 우유가 떨어졌어요. 경찰서에 가거나 아주 크게 혼이 날 거라 생각하니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 아저씨가 괜찮다며 달래주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괜찮으니까 네가 고른 거 가져가서 먹어라. 아이 그리고 뚝해. 너 때문에 손님들 다 도망가겠네. 가게 주인 아저씨는 제 손에 우유와 과자를 쥐어주고는 가라고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양손에 과자와 우유를 들고 훌쩍이면서 걸어갔어요. 공원에 가서 우유와 과자를 먹었어요. 배를 채우고 나니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다음에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건이나 훔치는 모습을 보였으니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배는 채워서 살 것 같았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커다란 검은 봉지를 들고서요. 아저씨는 멋쩍어 하며 봉지를 내밀었고 저는 얼결에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빵과 우유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라면도요. 저기 아이 아저씨가 아까는 미안했다. 그래도 도둑질은 나쁜 거야. 앞으로 배고프면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너 아저씨 집 어딘지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아저씨와는 더 자주 마주치고 더 자주 말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죠. 아저씨는 저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아저씨가 저랑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남자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학교에서 말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애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도 저라는 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어요. 하루는 그 정구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자기네 집에 잠깐 오라는 거였죠. 가보니 아저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자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저씨의 요리는 맛있었어요. 아저씨네 집에 오며 가며 밥을 먹다 보니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저씨네 집엔 아줌마가 없다는 거였어요. 정구가 말이 없던 것도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보다도 옆집 사는 정은혜와 더 가족같이 지내곤 했어요. 같은 중학교를 갔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여중으로 가고 전구는 남중으로 진학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교복을 맞춰야 하는데 엄마 아빠는 제게 돈 쓰는 걸 무척 아까워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벌어온 돈으로 교복 사는 건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교복을 못 사고 있는 걸 안 아저씨는 교복을 구해다 주셨어요. 정우의 고모가 이 동네에 사는데 그 고모의 딸이 제가 다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얻어온 거라고 했어요. 교복은 3년 입은 거라기엔 너무나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그 조카가 쓰다 남은 거라며 학용품도 한가득 가져다 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 가던 날 교복을 보고는 어디서 돈이 나서 교복을 산 거냐고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차마 옆집 아저씨가 구해줬다는 이야기는 못했어요. 불똥이 옆집 아저씨에게 튈까 봤어요. 그저 옷 수거함에서 버려져 있길래 주워왔다고 했죠. 부모님은 당연히 제 말을 믿지 않으셨지만 곧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기 바빴습니다. 애초에 저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셨습니다. 보통은 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온갖 짜증을 다 부리시는데 그날만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셨어요. 돈다발이 든 봉투를 가지고 와서는 엄마 앞에 보여주는데 엄마는 콧방귀를 뀌고는 왼 종이 한 장을 아빠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게 이혼 서류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기분 좋았던 아빠는 어느새 난폭해져 있었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엄마에게 해댔습니다. 아이 하다하다.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워. 라는 아빠의 말이 기억에 남네요.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아빠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만 했죠. 제게 폭언은 물론이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어요. 아빠는 제게도 집에서 나가라며 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밤탱이가 된 얼굴이 창피해 담벼락 아래 숨어 있었어요. 이날만큼은 누구에게도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왜 이럴 때만 아저씨가 나타나는 건지 아저씨는 저를 보고 놀라서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호랑이 연고를 꺼내서 제 얼굴과 팔에 난 멍에 발라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연신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선우야, 아이 너 아저씨 따라갈래? 아저씨는 곧 이사를 갈 거라고 했어요. 아저씨 직장이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 간다고 하면서요. 아저씨는 제게 말했어요. 만약 아저씨를 따라간다고 하면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다고요. 마음 같아서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어린 저에게 그건 너무나 큰 모험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싫다고 말해버렸죠. 성모 아저씨는 알겠다고 하고는 이사 가기 전까지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이사 가시는 날엔
제게 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때부터는 제게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로 아빠는 정신이 이상해진 것만 같았어요. 밤만 되면 저를 엄마로 착하기라도 하는지 자꾸 안으려고 하셨거든요. 저는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혹은 알바를 하러 가던가요. 제가 할 일이라고는 돈을 벌던가 아니면 책 보는 것밖에 없었죠. 성적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쁜 것 같진 않았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곤 했습니다. 수능을 잘 보게 되었지만 대학 입학은 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합격 통지서를 보여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너 혹시 돈 좀 있냐? 아, 지난달 알바비 들어왔을 거 아냐? 등록금 좀 주실 수 있냐는 뜻으로 보여드린 합격 통지서였는데 오히려 저한테 돈을 달라는 말에 일말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군요. 기대를 한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김밥집에 취직했습니다. 김밥집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지하철로 1시간은 가야 했죠. 일부러 집에서 먼 곳으로 구한 거였어요. 일자리가 정해지자마자 집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무작정 나왔어요. 처음 며칠은 지낼 곳이 없어서 지하철 역사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아저씨들이 관심을 갖고 제 주변을 기웃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찜질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면서 번 돈으로 아주 작고 허름한 방을 구했어요. 정말 누우면 더 이상 공간이 나오지 않을 만큼 작은 방이었어요. 일용직하는 사람들이 잠만 자고 가는 아주 싼 방이었죠. 그래도 정말 좋았던 건 제가 일해서 번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였어요.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얼마 모으면 어느 집으로 이사 가야지라고 계획하며 앞으로 좋아질 미래만 꿈꾸었어요. 대학 학비를 모으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죠. 하지만 혼자서 생활비와 거주비를 해결하고 돈까지 모아서 학비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저는 여전히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부에 손을 놓지 않고 틈틈이 책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밥집에 옆집 아저씨가 나타났거든요. 아저씨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너 선해?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네. 야, 몇 년 사이에 아가씨가 다 됐어. 너 여기서 알바하는 거야?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저 여기 알바 아니고 직원이에요. 벌써 4년째 일하고 있고요. 이 동네엔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는 볼 일이 있어서 이 동네에 들렀다가 점심을 먹으러 온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우연한 만남도 있구나 싶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게 운명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저씨는 이곳에서 4년이나 김밥을 말고 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핸드폰 연락처를 알려주셨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이 무슨 일 있으면 아저씨한테 연락해라. 알겠지? 저는 그동안 핸드폰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저씨의 저 말 한마디에 공짜 폰을 개통시켰습니다. 아저씨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 특별할 것 없는 제 일상의 아주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 저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저를 실종 신고 낸 거였어요. 핸드폰을 개통시킨 후 금융거래를 하게 되자 경찰에서 알아보고는 제게 연락을 한 거였죠. 아빠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와. 그동안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네가 아빠 모시면서 살아야지. 아이 안 그러냐? 도대체 절 키우면서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는 아빠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번 돈부터 확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 벌어놓은 거 없다고 하자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꼭꼭 숨겨둔 통장을 아빠는 순식간에 찾아냈고 제 도장까지 챙겨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아빠, 그건 진짜 안 돼요? 저 대학 가야 돼요. 제발요. 그 통장 가져가면 저 못 살아요. 애원하듯이 아빠를 붙잡고 말렸어요. 아빠를 못 나가게 막아서자 아빠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터져나가면서도 막무가내로 아빠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는 사라졌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제가 신용불량자가 잠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수를 쓴 건지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았더라고요. 통장에 압류되어서 마음대로 쓰기도 어려웠고 사는 것 자체가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고 느꼈을 때 아저씨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아저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 친아빠보다도 더 친아빠 같은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라고요. 왜 아저씨에게 문자를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저를 살려줄 구원자라고 여겼던 걸까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링겔 줄이 몸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쓰러진 저를 병원에 입원시킨 거였어요. 야, 이놈아.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아, 너 앞으로도 이럴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계속 이렇다면 앞으로도 이러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허? 이 녀석 대답 안 해. 아저씨가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랬더니 이 녀석이 힘든 건 말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여. 너 이럴 거면 그냥 내 딸 해라. 아, 내가 네 아빠 할 테니까.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던 아저씨는 제게 아빠가 되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죠. 저는 퇴원 후 살던 자취방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네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전구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잘 왔어? 오느라 고생했어. 전구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한 상태였어요. 대학생 폼이 제법 나는 게 꽤나 멋졌습니다. 그저 부럽기만 했어요. 하루는 퇴근 후에 전구 책상에 있던 전공책을 들여다보는 걸 아저씨가 본 모양이었습니다. 제게 대학을 다녀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학비는 아저씨가 지원해 주겠다면서요. 저는 심장이 두근댈 정도로 설레었지만 차마 바로 그러겠다고 말하지 못했죠. 아저씨에게 너무나 죄송했으니까요. 전곤에 이사를 오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안락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퇴근 후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물론 혼자 자취할 때도 그렇긴 했지만 자취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집세와 공과금도 내지 않으면서 지내는 제가 어떻게 학비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거절하자 아저씨는 제 속마음이라도 읽은 듯이 제게 대학에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알 걱정 말고 대학가 그 말을 들은 저는 아저씨가 저를 구하러 왔을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최대한 학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성과를 제대로 보았나 봐요. 저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아저씨와 정구가 누구보다 기뻐해 줬어요. 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통틀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게 아저씨 덕분이었죠. 저는 여느 평범한 아이들처럼 대학생 신분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면서 제 용돈도 벌고 가끔 아저씨께 학비에 보태시라고 돈을 붙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저씨는 괜찮다고 하셨지만요. 저에게는 생애 첫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했어요. 만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저의 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20살에 집을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알던 아저씨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요. 아저씨 보살핌 덕에 대학까지 올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었죠. 남자친구는 좋은 집 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남자친구는 먼 나라 이야기를 들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친구였기에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생일날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보통 우리 나이대 아이들이라면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내겠지만 저는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 약속을 잡았죠. 학교 정문에서 아저씨가 저를 마중 나오셨더군요. 구급차에서 내리는 아저씨가 제게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고는 아저씨에게 뛰어갔죠.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조 교제를 한다는 충격적인 소문이었죠. 생일,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동기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낸 모양이었습니다.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얼마 받아? 저는 그렇게 묻는 여자의 뺨을 힘껏 쳤습니다. 야, 왜 죄 없는 애를 때려? 솔직히 너 여기 등록금 그 아저씨가 대주는 거라며 희원 오빠가 그러던데 말이 어떻게 와전되면 제가 못 팔고 대학 등록금을 받는 애가 된 건지. 참 사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무섭고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저보다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 사는 해픈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고 남자친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야, 솔직히 어떤 미친놈이 아무 조건 없이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 키우냐. 아니, 성인이니까. 키우는 것도 아니지. 솔직히 데리고 사는 거지. 네가 그 집에서 그 남자한테 뭘 해주는지 내가 알게 뭐야? 안 그래? 솔직히 이상한 의심 드는 내가 이상한 거냐? 아니면 아무 의심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네가 이상한 거냐?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게 그 아저씨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몹쓸 짓 당하기 전에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에 저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그대로 헤어졌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 그 누구와도 마음을 트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자건 여자건요. 그 후에도 몇 번 그런 나쁜 시선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니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였어요. 굳이 말로 듣지 않아도 이상한 눈초리로 저와 아저씨를 위아래로 훑는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저씨는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법적인 양딸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저씨가 저를 성인 입양해서 양딸로 삼겠다는 거였죠. 그동안 딸처럼 아버지처럼 지내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자는 거였어요. 저는 아저씨는 물론이고
전구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에게 재산이 꽤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양딸이 되겠다고 하면 전구가 저를 오해할까봐 무섭기도 했어요. 제가 재산을 노리고 양딸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구는 제게 양딸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양딸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지금이랑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난 좋은데 네가 나랑 계속 가족으로 묶이는 거니까 앞으로 혼자라서 외로울 일도 없고 큰일 겪으면 의지할 사람도 생기고 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정우의 설득까지 더해서 저는 성인 입양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숨은 복병이 있었습니다. 아저씨와 제가 원한다고 해서 성인 입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친부모님이 살아계시니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했죠. 두 번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취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연락이 되었지만 엄마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동의를 받기 어려웠어요. 엄마는 연락이 안 되어서 법원에서 엄마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만난 날, 아빠가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아저씨의 사이를 의심하는 나쁜 시선이었죠. 아빠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저씨에게 한 첫마디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아, 나이 차도 많이 났는데 넌 저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잉? 이봐. 아, 돈 좀 있다고. 젊은 애 데려다가 옆에 앉혀놓는 거. 아이 법에만 안 걸리지. 양심 없는 짓. 아니요? 아니 뭐라고요? 아빠 입에서 어떻게 그딴 말이 나와요? 아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옛날 일이 떠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소리치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애비 노릇 똑바로 했으면 애가 이 지경까지 왔겠어요. 양심이야말로 당신이나 챙겨 조금이라도 부성애가 있으면 입양동이나 하라고? 아, 맨입으로는 안 되지. 아빠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나 몰라라 하고 아저씨 앞에서 되도 않는 아빠 노릇을 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아빠의 목적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의 말이 길어진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딴 돈 내가 줄 테니까. 동이나 해줘요. 아빠는 능글맞게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자 아빠가 터무니없는 액수를 말하더군요. 그래서 입양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내놓으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싫다고 하니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는 점점 액수를 줄여 말하더니 급기야 단돈 500만 원만 주면 동의하겠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쩐 일인지 아저씨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엄마로부터 연락도 받았다는 이야기였죠. 엄마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겠다고 했다네요. 세라에 아마도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듯 했죠. 다행히 일은 쉽게 풀렸고 저는 성인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된 후부터 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입양 후 친부모님과는 다시 연락을 끊었고 저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1의 전구의 소개로 남편감도 만나게 되었어요. 전구 소개인 만큼 남편감 인성은 정말 좋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좋았어요. 게다가 정의로움도 남다른 사람이었죠. 옆에 함께 있기만 해도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저에게 접근해온 여러 남자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남자들을 다 뿌리쳤어요. 그저 예쁘장한 겉모습에 좋은 학벌, 좋은 직업인 저의 겉모습만 보고 접근한 남자들이 나중에 저의 속사정을 알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대학생 때 이미 그런 일을 겪기도 했고요. 그런데 재우 씨는 전구가 보증하는 사람이었고 둘이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보면 누가 봐도 제가 아깝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 학벌, 경제적 능력에서는 제가 우위에 있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었죠. 결혼 직전까지도 회사 동료들은 제게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양아버지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으니 제가 집도 부자인데다가 학벌도 서울대에 직장과 직업도 좋은 여자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남편감의 조건이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우 씨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런 조건들은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아우라를 보았죠. 제가 본 재우 씨는 착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정의감 넘치고 올바른 사람이었거든요.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신념마저 갖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누구보다 제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제 과거를 안쓰러워해 주었어요. 가끔 제가 우울해 할 때면 밝은 에너지로 저를 다시 기분 좋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면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아저씨가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혼수를 넉넉히 해주겠다며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라고 했어요. 저는 단번에 거절하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주방 도구와 밥솥만큼은 본인이 꼭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밥솥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사줄 테니 잘 살라고요. 결혼식을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재우 씨는 일이 많이 바쁜데도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아저씨를 만나 술도 한잔하고 저를 챙기기도 했고요. 제가 없을 때도 집에 다녀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재우 씨가 전구와 아저씨를 잘 챙기고 많이 신경 써 주느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 작은 행동에 어떤 비밀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비 신랑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예비 신부인 줄로만 알았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찾아왔어요. 신부 화장을 받으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던 그땐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예비 신랑과는 눈만 마주쳐도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났어요. 다부진 몸에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무척 멋져 보였습니다. 예비 신랑이 신랑 입장을 하자 예식홀 쪽에서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예비 신랑의 회사 동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문 뒤에서 아저씨와 손을 잡고 서 있던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재우 씨, 동료들 너무 웃기죠? 라며 아저씨를 바라보았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 손을 잡고 있는 아저씨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허, 이거 이상하게 떨리네. 아저씨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는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보가 터져버렸어요. 엉엉 울어버릴 것 같은 기분을 꾸역꾸역 참으며 신부 입장을 했고 간간히 흐르는 눈물을 꾹꾹 눌러 닦아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나와 아저씨로부터 제 손을 건네받았어요. 제 등을 감싸 안으며 저에게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데 그제야 눈물이 조금 멈췄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례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림은 곧 커졌고 저와 남편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죠.
주례선님도 주례를 멈추셨어요. 뒤를 돌아보자 노숙자 같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한 남자가 아저씨를 혼주석 의자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아빠였어요. 술에 취한 아빠가 제 결혼식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아, 너한테 그 자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앉아도 친아빠인 내가 앉아야지. 아이 당장 나와.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남 누가 남이야? 아, 내가 나 우리 선의 아빠야. 아, 그러니까 당장 나오라고 대체 왜 이래요? 아, 딸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그러게, 아, 왜 하던 대로 안 하고 튕겨? 아이 그동안 잘 만져 놓고 아이 뭐해? 아이 당장 나와. 아빠는 힘으로 아저씨를 끌어내렸고 그 자리에 버젓이 앉았습니다.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니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더군요. 아빠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설마 아빠 아버지한테 돈 뜯어냈어요? 넌 아버지라는 말이 술술 잘도 나오나 보네. 이 아빠는 그지? 돼서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아이 그저 돈 많은 양아버지만 아버지지, 어?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나가긴 어딜 나가. 내가 혼주인데 혼주는 무슨 혼주? 딸 자식 이용해서 돈 받아 먹는 게 아빠야. 아빠가 그동안 아버지를 이용했을 걸 생각하니 저도 화가 단단히 나더군요. 결혼식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저도 아빠한테 대들었어요. 그런 모습에 아빠는 더 욱했는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더군요. 이 환양염 같은 게 좋은 집에 시집 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넌 아주 좋겠다. 이 다리만 벌리면 세상 살기가 쉬워서 네 엄마랑 아주 하는 짓도 똑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아빠의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는 저를 예비 신랑이 붙잡으며 제 편에 서 주더군요. 그만하시죠. 아빠 자리 포기하셨으면 그만 나가시라고요. 남편이 무섭고 단호하게 말하는데도 아빠는 멈출 생각이 없더군요. 솔직히 너 저 인간이랑 저 인간 아들이랑 양쪽으로다가 뭐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떨려서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아빠가 악마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손을 들어 동료들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이미 객석에서 일어나 있던 곰 같은 사람들이 아빠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다 당신들 뭐야? 어? 아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오철우 씨. 맞죠? 당신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아이 당신이 뭔데? 경찰이여 잡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의 동료들이 달려들었고 아빠는 혼주석 앞에 놓인 테이블을 뒤엎으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기엔 이 결혼식장에 모인 경찰과 형사들이 너무나 많았죠. 제 남편이 강력계 형사였거든요. 아빠는 도간에 든 쥐가 되자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지 말라고요. 자세히 보니 작은 커터칼이었어요. 아빠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저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가 저를 인질로 잡으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보다 빠르게 제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야파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 아빠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입에서 픽어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곰 같은 남편이 아빠를 돌주먹으로 날려버린 거였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 넉다운 되었더라고요.
그 사이 아버지가 아빠 손에서 빠져나온 커터칼을 챙겨서 멀리 치워버리셨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아빠를 남편의 동료들이 부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아빠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피로 현장의 혼주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개인 공간에 들어가 간신히 앉았어요. 양가 가족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아버지도요. 재우 씨한테도 내가 면목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내 잘못이겠니?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가족들 모두 제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탓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그런데 아빠를 체포해 갔던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던데 그건 또 무슨 소리고요? 도대체 오늘 왜 이 난리가 난 거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저씨의 양딸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요. 아저씨는 아빠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500만 원을 내밀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양 동의를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금전에 오고 가면 절대로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저를 친부로부터 떼어놓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그 후로도 금전 요구는 계속되었나 봐요. 나중에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아빠 귀에 들어가자 아빠는 한탕 크게 받아낼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저씨 집 주변을 배회하며 아저씨만 보이면 돈을 달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집에 찾아왔던 남편이 보게 되었고 협박을 당하는 듯한 아저씨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아빠의 뒷조사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종종 저희 집을 찾아왔던 거였고요.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된 남편은 결혼 전에 어떻게든 아빠를 잡아서 철창에 넣을 생각이었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이었죠. 일주일 안에 돈 안 주면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딱 일주일이야. 친딸을 시집 보내면서 3억이나 달라고 하는 아빠가 아버지는 못마땅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결국 일주일의 기한 안에 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래도 아빠란 사람이 자식 혼 쌓기를 망치겠나 싶었다네요. 그 후로 아빠가 나타나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결혼식 날 알게 된 거죠. 돈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아빠가 제 결혼식을 망쳐버리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은 아빠가 나타나면 잡으려고 종종 저희 집을 다녀간 거였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결혼 직전까지도 형사들이 집 주변을 잠복하고 있었다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행패를 부리기 위해 결혼식에 온 아빠는 제 남편이 형사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남편은 제게 조금 더 빨리 대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해할 말까지 듣게 했다고 미안해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뒤처리하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청첩장을 보낸 집에 모두 편지를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 내용은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와 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 지인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게 되었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저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제 양아버지는 남편의 은인입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왜소한 체격과 작은 키 때문에 남자애들 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죠. 게다가 내성적인 성격도 한몫했고요. 중학교 때 부모님 사이가 나빠서 이혼안에 만회하던 시절이라
부모님께 사정을 털어놓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참고로 지금 남편의 어머니는 친어머니시지만 아버지는 새아버지이십니다. 두 분이 성격차로 헤어지셨다고 했어요. 네. 아무튼 중학교 때부터 이어져 오던 괴롭힘은 고등학교 진학 후까지도 이어졌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접어들 무렵 학교에 한 선생님이 새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양아버지였어요. 제 양가버지가 교사이셨거든요. 남편은 삶의 끈을 놓기 직전에 제 양아버지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제 남편을 전구와 함께 운동시켰다고 했어요. 정우는 어릴 때부터 주짓수를 배워왔기에 제 남편에게도 운동을 시킨 거였죠. 고1 때 운동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키가 엄청나게 컸다고 했습니다. 1년에 거의 20cm가 컸다고 했으니 외형부터 무척 달라진 거였죠. 기초 체력 키운다고 줄넘기를 엄청 시켰다던데 그게 효과를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체력이 좋아지니 남편을 괴롭히던 녀석을 때려 눕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이 확연히 줄었다더군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양아버지가 남편의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며 정신교육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힘은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한 거라고 알려주면서 인내심도 끊임없이 세뇌시켰대요. 힘은 꼭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요. 양아버지의 도움은 그뿐만이 아니었대요. 남편의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인 양아버지가 많은 상담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잡았다고 했죠. 참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경찰대에 입학했고 그때부터는 누구보다 바르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양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양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올곧게 살아왔는지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도요. 그 편지에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 답장을 보내준 하객들도 있었습니다. 제게 응원하는 말과 함께 예쁘고 행복하게 두 사람 잘 살라는 덕담들이었죠. 저는 저를 세심하게 신경 써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에게 말로만 이해시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5장이나 되는 편지에 구구절절 이야기를 적어 사람들이 저와 양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한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시어른분들도 정말 대단하세요. 아빠의 행패에도 전혀 저를 의심하거나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더 믿음 줄 수 있도록 올곧게 살고 있고요. 양아버지께도 더 효도하고 정구와도 우애 있게 지내는 게 앞으로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그 후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지 꽤 지났지만 든든한 제 울타리인 남편과 가족들 덕분인지 제 앞에 나타나지 않네요. 제 남편 뿐만 아니라 제게도 은인인 나의 양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